진동이나 이렇게 해주시기 어렵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예, 12시 반 내지는 한 40분까지 현재는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감사를 맡고 계시지만은 고향 파주 한살림을 이렇게 설립하면서부터 이사장을 계속 맡으셔가지고 지금 고향 파주의 한살림 회원이 한 23,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대한 큰 조직을 잃고 노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고 한살림 초창기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오신 분인데 저희가 아주 어렵게 좀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친하기 때문에 퀘이스 승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좀 믿고 윤선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사실은 저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괜히 그렇게들 말씀하시고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사가 취미니? 그러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남편 직장 따라서 이사를 많이 했지만 제가 한살림을 한 다음부터는 저는 처음에 반포에 살았거든요. 반포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부자라서 그런지 공동체가 조직이 안 돼요. 마을 모임도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하루는 저보고 실무자가 그러니까 99년, 98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살림을 소개하려면 실무자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5명이나 한 10명쯤 모아가지고 한살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교육을 받고 한살림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부로 전화가 오면 실무자가 나가서 교육을 했는데 그 시절에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수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실무자가 고향 지역까지 나가려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한살림을 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저 같은 열혈 활동가들이 활동비도 받지 않고 좋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반포에 살면서 고향 지역에 한살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조합원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고향 지역의 사람들이 한살림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그러면은 10명, 5명 모여있으면 이제 제가 가서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9년쯤 되니까 고향 지부를 만들겠다 그래요. 그때가 조합원 수가 500명이었는데 사무실 없이 15평짜리 매장 뒤편에 그러니까 매장을 한 10평쯤 쓰고 5평을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조합원 활동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천연 염색도 만들고 지부대회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500명쯤 되니까 야 이렇게 활동을 잘하는데 우리 지부를 만들자. 그래서 한살림 서울 고향 지부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살림 전체 차원에서도 조합원이 자꾸 느는데 지역마다 조합원의 특성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른데 똑같이 획일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딴 살림을 내줘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논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2년쯤 그 의논을 했는데 소비자활동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랬는데 아무도 겁이 나니까 나 독자 살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부장들 가운데. 그런데 그 소비자활동위원회에서
어느 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여서 논의만 하면 뭐하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누군가 나가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고향 거기는 사람들도 좋고 또 숫자가 되니까 손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번 네가 나가서 해봐라. 그런데 어찌나 많이 잘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제 삶의 모토가 뭐냐면요, 그까짓 거 해보지 뭐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 살 된 고향을 설립을 하기도 해요. 그때가 2003년이었고 조합원 수가 2,300명쯤 됐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 살 된 고향 파주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조합원 수가 한 25,000쯤 됐을 거예요. 근데 고향이 어떤 곳이냐면 신도시잖아요. 분당 다음에 생긴 신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고향 쪽에는 특히 MBC 뭐 이런 방송 매체들이 들어서면서 언론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보다 높아요. 그래서 고향을 뭐라 그러냐면 생협의 각축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협이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고향 파주 생협을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을 막 교육시켜서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놓으면 다른 데는 어때요? 우리보다 가공 물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과자, 아이들 먹을 거리가,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물품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 유기농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공 물품을, 그럼 기껏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조합원 가입을 하면 나중에 보면 요새 왜 그렇게 한 살림을 이용하지 않아요? 밥상을 뭐로 차려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딴 데도 가입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해주시면. 아,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만든 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끼리 경쟁을 할 게 아니다. 조합, 고양시의 시민이 거의 80만이 되는데 3만 4만의 조합원을 갖고 서로 나눠 먹기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매장 내면 바로 옆에 자연드림 매장 100평, 150평 내고 이거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고양시의 생협연합회를 만들어서 시장 선거할 때 이제 시장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내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역에 가까운 먹을거리로 급식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거를 물어서 그 사람 시장 후보들이 대답한 거를 전부 각 생협의 소식지에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시에, 고양시에 시장이 될 사람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보고 이제 각자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뽑을 수는 없었지만 그게 조합원 활동의 중요한 규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협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한 살림에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가입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듣거든요. 그것도 한 살림 고향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출자금하고 가입비만 내면 생협 이용권을 산다는 생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문제가 많고 공급 물품에 대해서도 아주 우습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반품을 요구하고, 그런데 소비자들 의식 수준이 자기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형 매장에서 통하는 게 왜 한 살림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조합원 수 늘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합원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막 하는데 그것도 또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살림의 특성상
조합원 가입해서 3년 이내에 신규 조합원들의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내는 물품이 안정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를 조합원 수를 막는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고양시에 한살림 고양이 좋다. 우리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먼저 선가입 아니 선교육 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데가 나 있어. 그리고 딴 데로 가서 조합원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려서 교육받고 가입을 한 조합원들은 더 신뢰가 간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살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만 불손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살림 고향이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거든요.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도 많고 서명도 제일 많이 받고 학교 급식에 대한 서명을 받을 때라든가 우리 쌀 지키기를 위한 서명을 받을 때라든가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저게 원칙이다 저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생협에서 선교육 후 가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한 먹을거리 때문에 한살림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조합원들이라도 한살림 사람으로 만드는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한살림 조직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단히 끌어들이고 이것 우리 같이 좀 하자 얘기하고 바쁘지만 서명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내 설명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한살림 조합원다운 사람들로 만드는 거는 결국 조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한살림에서 생명학교 아이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1분 안에 끝났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어린이 생명학교를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계속 프로그램 위주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돌리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먹이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불량식품을 해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캠핑을 했는데 한살림에서는 일단 먹을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살림 생명학교를 하는 교사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프다, 한 아이가 아토피로 괴로워한다, 한 아이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힘들어한다. 그럼 전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갈까를 고민하는 엄마들이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와서 행복해해요. 그래서 일부러 한살림 고양이의 경우에는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이들,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생명학교 일원이 돼서 캠프에 왔었어요. 그러면 한살림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걔네들이 좀 지쳐지잖아요. 걔네들을 꾸준히 기다려주고 함께 데리고 다녀요. 금방 모인 자리에서 언니, 오빠, 동생, 누나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모둠에서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그 모둠이 함께 천천히 진행하면서 그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거든요. 그럼 걔가 돌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캠프 또 갈 거야 얘기를 하니까 겨울 생명학교, 여름 생명학교 공고 나면 1분 안에 다 찼었는데 지금 어떻죠? 한살림 생명학교가 모집이 안 돼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들로서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한살림이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딴 데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아무렇게나 먹으니까 우리보다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가서 거의 공부 수준으로 무언가를 익혀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싼 값에 알차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살림이 어떤 걸로 차별성을 가져가야 할까라는 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살림을 어떻게 알고 오시나요? 안정적인 소비처? 소비자 조합원들은 대부분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살림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일 작은 공동체가 어디죠? 가정이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회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능력대로 일하지만 보상은 어떻게 하죠? 골고루 나눠요. 갓난아이가 일 못한다고 걔는 굶겨요? 그러지 않잖아요. 갓난아이는 더 보살펴요. 왜? 걔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공동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살림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살림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책임을 져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살림이 떴을 때 우리가 내건 구호가 뭐냐면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였어요. 저는 그 말에 뿅 가가지고 1990년에 한살림에 가입을 했거든요. 1990년 8월 1일에. 그리고 여지껏 한살림 아닌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 아래 사무실에서 저를 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64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시냐? 그냥 뭐 너무 바쁘지도 않지만 너무 심심하지도 않게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노후 대책을 준비를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제 제가 노후 대책을 준비를 잘한 이유는 뭐냐면 한살림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단지 한살림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나 생산자 아니면 외부 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한살림을 하면 노후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조직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없어요. 대개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이익이 상반되죠. 생산자는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팔면 좋아요. 그쵸?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살림 구단의 주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적정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 조합원이 되면 함께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물품을. 그 다음에 얼마나 만들 거냐. 그거는 누구하고 인연해야 돼요? 소비자하고 인연해야 돼요. 물품을 만드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만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책임 소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물품을 얼마에 내놨으면 좋겠느냐. 얼마에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세 가지를 결정해요. 방식, 양, 가격.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의에 갔던 사람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한살림 쌀값 결정 회의였어요. 93년인가 4년에 쌀값 결정회의를 했는데 가보실래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요. 소비자도 함께 결정하는 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어릴 때니까 엄마가 와서
저녁 해줄 거니까 너희들 학교 갔다 와서 차려놓은 밥만 먹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갔는데 그때 간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냐면 생산자가 쌀값을 깎자고 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렇게 하고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쌀값을 올리자고 그래요. 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느라고 11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3시, 4시까지 끌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실무자 보고 지금 저 쌀값을 깎자고 하는 분이 소비자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생산자세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해요? 좀 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생산자분이 일어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도 안 치고 풀벌레 함께 키우면서 농사 지은 쌀을 여기 앉아있는 소비자들만 먹는 게 우리 꿈이 아니다. 우리 꿈은 온 국민이 어디에서 밥상을 받던 간에 생명이 살아있는 쌀로 지은 밥상을 받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 쌀값하고 한살림 쌀값하고 가격이 제일 크다. 한살림 물품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쌀값을 좀 내리자 이번에. 그러고 얘기를 해서 소비자들이 두 손 들고 아 우리가 졌다. 그럼 이번엔 쌀값을 내립시다. 라고 겨우 마무리한 회의를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한살림에서 무슨 교육을 가거나 환경교육을 가거나 중요한 회의를 갔다 오면 거기서 들은 말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야 밥을 줘요. 이거를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저희 친정엄마 남편 애셋 적어도 청중이 5명을 확보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살림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벌레 먹은 배추 아주 배추 인맥만 살아있어요. 김장하려고 어느 해 주문을 했더니 우리 30포기면 충분해. 그리고 제가 가입한 첫 해 배추 30포기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온 걸 보니까 엽록소는 다 먹고요. 벌레들이 인맥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 김장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얼른 뛰어나가서 다른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할 정도로 형편없는 배추를 사 먹지를 않나. 사과라고 왔는데 때깔도 시퍼러 죽죽한 데다가 먹어보니까 시면서도 떨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만 둘이서 주구장창 먹었어요. 왜? 다음에 또 시켜야 돼요. 그 사과를. 왜 시켜야 되죠? 우리가 사과 생산자가 그 사과를 다 팔 때까지 사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산자가 다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사과 농사를 접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어줘. 그럼 언젠가는 맛있는 사과를 우리 애들은 먹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또 한 주 지나는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과연 지금 한살림 사과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식을 함께 결정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한살림을 얘기할 때 한살림이 여지껏 커다란 매체를 통해서 선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돈 쓸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살림 조합원 활동을 할 때 어디서 연락이 와요. 6시 내 고향, 아침마당 이런 데서 한살림을 다루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흥분하는 거예요. 야, 한살림이 드디어 방송을 타는구나. 뭐 잠도 못 자요. 그런 녹화를 하면 새벽같이 떠나잖아요. 새벽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아니면 봉고를 타고 간다고요. 그래서 실컷 한살림 얘기를 하고 한살림 포장재를 들어보이고 한살림 차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요.
종이 찍었는데 다 편집하고 한 사람이 들어간 얘기는 다 빼고 한 3분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거의 40만쯤 될 거예요. 우리가 조합원 10,000명 됐다고, 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한테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리고 10,000명 맞이 음악회를 열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0,000명이 돼요. 야, 20,000명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20,000명 맞이 기념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일이 기념식 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뭐 50만 됐을 때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합원이 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여러분 같은 생산자들이 정말 생명이 깃든 먹을거리를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한 살이 물품 잊을 수 있어. 나는 못 먹어도 애기 이유식은 한 살일 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살이 그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인데도 2세를 생각하는 사람,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약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먹는 것이 곧 약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살림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살린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늘려요. 누구나 한 살린 조합원은 소식지를 여러 장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느 모임을 가나 한 살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호기심을 보이면 얼른 소식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서 봐봐. 인터넷 들어가 봐봐. 더 많은 정보가 있어. 그리고 이제 버스나 전철을 타잖아요. 그때도 한 사람 소식지를 일부러 읽어요. 그러면 나는 읽을 거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신문이나 그런 걸 읽으면 굉장히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누가 자꾸 내 한 사람 소식지를 넣어보면 얼른 주는 거래요.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서 조합원을 늘린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조합원이 조합원을 늘리는 조직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조합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살림은 유기농산물만 취급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요. 한 살림은 그냥 일반 농산물도 취급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반 농산물 취급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죠? 작곡. 왜 그럴까요? 한 살림에서 왜 일반 농산물 작곡을 취급을 할까요? 우리나라 작곡 자급률이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5, 6%밖에 안 될 거예요. 콩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살림에서 가격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농사 짓는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작곡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어쩌면 우리 토종 종자를 찾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마치 우림을 살리기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그 일을 맡고 싶어서 한 살린 작곡은 국산 작곡도 취급을 해요. 그러나 국산 작곡에 만족하지 않고 농가수가 늘어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합원하고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무농약을 고집해서는 아예 농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좋다. 그냥 일반 농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자 보전을 하자. 우리 농업을 살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몇 명밖에 없으시죠? 프로티지가 굉장히 확률이 적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농사 지어갖고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맑은 공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려면 뭐가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살림 생산자들, 한살림 전체의 꿈은 뭐냐면 지금 늙어가는 농촌을 걱정하지 않고 내 아이들은 당연히 내 농사를 이어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든 농산물이 정당한 가격으로 팔린다 라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후계자가 우리 아이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에 나가서 그 나쁜 공기, 그 불량식품, 또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대도시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꿈을 늘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죄송해요. 도대체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생산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을 하나, 책임을 지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렇죠? 한살림에서 없으면 어디 가면 돼요?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가면 더 예쁘게, 더 작게, 더 깔끔하게, 심지어 배달도 해주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살림다운 조합원을 만드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조직의 몫이에요. 그 조직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한살림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생산지 방문이에요. 그쵸?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소비자라도요, 생산지 한 번만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하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다 소감이 정말 잘한다, 감동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비자들 맞이하기가 힘드시죠? 그리고 저희도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비자들을 맞이할 때 인성검사를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찌나 철딱서니들이 없는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니?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이 확 변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확 변하는 계기가 대부분 단오잔치를 갔다 왔다거나 또 대보름잔치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일손돕기를 갔다 왔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10번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초청을 해서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더 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집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와서 얘기만 하고 손만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산자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진솔하신 분들이구나, 그냥 얼굴에 사는 모습이 다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오래 하면 그게 말이 돼서 나오고, 말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생겨서도 아니고 예쁘게 생겨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말은 우리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거는 한살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약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한살림을 아까 어떤 분이 슬로푸드 대회 얘기도 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살림을 굉장히 높게 얘기를 해요. 생협은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시작한 생협이지만 그 가까운 데 있는 생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자와 함께 가는 생협은 한살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생협을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게 모든 곳에 녹아있기 때문에 한살림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지 않나요? 한살림, 하나 되는 살림, 큰 살림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 하나만 잘 살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 한동안 어딘가를 가면 그 친구들한테 한살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는 제 입 좀 다물게 해라. 쟤는 한살림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살림 얘기를 할 수 없는 모임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좋아 그러면 나 안 나가. 그리고 다른 모든 사조직을 끊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나를 제일 구박했던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수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얘 내가 있지 한살림 조합은 50명이나 가입을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웬일이니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먹을거리를 잘 골라 먹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나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한살림을 가입을 해서 한살림 먹을거리를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우리 남편이 위암 수술로 건강을 찾은 것은 한살림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50명을 가입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형편없는 조합원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살림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실망을 할 때 물론 많아요. 어쩌면 조합원들도 우리한테 실망을 할 때가 많을지 몰라요. 아주 한살림을 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뭐야 들어와 봤더니 먹을거리 얘기만 하잖아. 그리고 민우회로 가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민우회는 정치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서명운동 해주세요, 뭐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주세요. 그러면 한살림이 왜 그런 일까지 해요? 왜 환경운동까지 참견을 해요? 4대강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FTA 해야지 우리가 살죠. 그리고 조합은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조합원, 들어와서 오래된 조합원, 오래됐지만 한살림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물품만 내는 조합원. 지금 생산자들도 전부 그렇거든요. 초창기에는 한살림 생산자가 소비자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공부가 깊었거든요. 카톨릭
농민의 출신들이 많아서 왜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을 만나고 오면 업그레이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들은 어떤 때는 철없는 소비자들을 막 아무 생산지나 보내기가 우리가 겁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산자들도 생산자를 키워내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마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강좌라든가 아니면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또 요새는 굉장히 많이 생업학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업이라는 것이 뭔지, 한 살림이 생업이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조합원들이 왔을 때 저분들을 뵈니까 한 살림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한 살림을 그러니까 횟수로 24년째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한 살림이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활동가들한테 활동비도 지급하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활동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회의를 해도 내가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각자 돈 내서 점심 먹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사회라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돈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첫째, 야 이거 아무리 집에 급한 일 있어도 회의를 빠질 수가 없겠구나. 그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 안 받고 차라리 급한 일 있으면 빠지는 게 좋지.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사회로 뭐 점심값 회의비라고 해서 회의 참석했을 때 10,000원 주다가 월 50,000원 주다가 100,000원 주다가 그러면서 이제 활동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끊임없이 한 살림을 떠나지 못하는 아니면 오히려 즐겁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살림과 함께 내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한 살림 덕분에 내가 사람 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젊었을 때 굉장히 싸나워 보였는데 그러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 지금 사람들이 보면 다 인상 좋다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그전에는 자기 친구들이 야 니는 뭐 왜 저렇게 싸납게 생겼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인상이 달라졌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좋은 생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큰다, 내가 한 살림을 하면서 한 살림과 함께 크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한 살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인데 여러분들은 왜 한 살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늘 해보시는 게 한 살림 활동을 지치지 않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였을 때 왜 우리가 한 살림을 하지? 한 살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한 살림을 통해서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싶지?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해보면 나의 미래가, 나의 노후가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정하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 살림에 들어왔지만 혹은 얼떨결에 혹은 물품을 잘 내고 싶어서 제값을 받고 싶어서 한 살림에 들어오셨더라도 한 살림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함께 늘 생각하면서 내 꿈을 한 살림 꿈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살림의 꿈이 뭐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 축회의 꿈은 뭔가요?
적어도 자기 조직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내 꿈이랑 정반대되는 조직에 내가 있으면 나중에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조직의 꿈, 한살림의 꿈, 한살림이 가고 싶은 사회가 내가 가고 싶은 사회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일에 동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속한 조직의 꿈과 내 꿈이 같은가? 라는 거를 물어보셔야 되고, 전혀 달라. 그러면 애저녁에 자기 꿈과 맞는 곳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꿈이 한살림 꿈과 같다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를 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그 사랑의 화신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 얼굴만 봐도 정말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다. 뭐 엄청난 일 한 거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만을 사랑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만을 껴안아줬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조직과 함께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 한살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더 탄력이 붙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회운동 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그래요? 혼자 가라 그래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라? 여럿이 함께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이 1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져 있는 사람, 아직 오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서 같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굉장히 걸음이 빨라요. 왜 빠르냐면 어렸을 때 멀미를 심하게 해서 학교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을 죽어라고 걸어가서 학교를 갔다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살림을 하면서 산지방문도 많이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했던 걱정이 멀미 때문에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한살림 한다면 멀미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살림 하면서 사람 듣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바로 그 멀미인데,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걸을 때 답답해서 그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가가지고, 근데 나 혼자 먼저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 때까지 기다려요. 뒷짐 짓고. 근데 그 꼴찌가 오면 또 나는 또 막 앞서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혼자서 열심히 막 가서 기다리고 심심하게. 그러지를 말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걔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군지, 누구 때문에 속상한지, 연애가 왜 잘 진행이 안 되는지, 결혼 날짜를 왜 자꾸 늦추는지, 이런 얘기들을 집에서는 못하지만 걸으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나 생각,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을 보살피면서 앞서려는 마음을 자꾸 다독이면서, 그래서 함께 가는 거야말로 한살림에서 걷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살림은 왜 이렇게 늦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고 답답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로 한살림의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꽤 오래됐죠. 한살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이상 명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묵에는 뭐가 들어가요? 명태가 주요 성분인데 한살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산 농산물을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묵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양 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생산자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단하자. 그때만 해도 사양 변경을 의논 없이 한 거. 그러니까 사양을 더 좋은 거를 썼는데 재료를 어묵 튀길 때 기름을 더 고급 기름을 썼는데도 수입산 올리브유를 썼거든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거는 중대한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이 업체랑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논한 결과 거기랑은 중단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살림에서 아이들 반찬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나왔던 어묵인데 그거를 중단하니까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죠. 어떡할 거냐. 근데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좋다. 근데 이거를 우리 맘대로 하기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니까 조합원들한테 다 물어보자. 물어보는데 국산이 아닌 러시아산이에요. 명태가. 우리나라가 쿼터를 정할 때 그 힘을 쓰지 못해서 러시아산을 배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배에서 가공해서 갖고 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냉동 냉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배로 가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러시아산이라도 명태를 쓰는 게 옳으냐. 그 옳다는 데에는 우리가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게 북어잖아요. 그럼 이게 식생활 문화를 바꾸는 건데 이거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산이라도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묵을 생산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묵을 생산할 때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다 매장에서는 그 스티커 작업을 하고 공급회원 조합원들한테는 설문지를 돌려서 그걸 다 회수해서 보니까 명태 러시아산이라도 취급하자. 어묵 만들자. 그런데 어묵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함께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공장 짓는 것부터 어묵이 나올 때까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다른 생협으로 가지 않고 기다려준 조합원도 있고 다른 생협에서 어묵만 사다 먹은 조합원도 있고 간 김에 그냥 딴 생협으로 이관한 조합원도 있어요. 옮긴 조합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조합원들 평가가 뭐냐면 과연 한살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이번 일로 확실하게 느껴졌다. 정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야 1년 반 동안 매출 떨어질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데 어쩌면 니네는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니 라고 굉장히 존경했던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올해 비로소 한살림 전국적으로 쌀 수확량이 늘었죠. 한 3년 그 수확량이 줄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쌀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남아도는 쌀을 어찌할까 하고 막 신문에서 굉장히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했는데 다른 생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쌀 수확량이 우리 전체 생산자가 요만큼을 낼 거다 그랬는데 작황이 좋아서 더 나온 거예요. 약정량보다. 이걸 어떡할까 그랬는데 다른 생협은 약정량만 사겠다 그랬는데 한살림에서는 전체를 우리가 다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쌀이 남으니까 어차피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3끼 먹다가 5끼씩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우리 쌀 살 일이 기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이 기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남는 쌀을 사서 남한과 북한의 아이들에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감동을 하죠. 아, 우리는 남는 쌀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는데 한살림에서 다 책임을 져주니까. 그때 다른 생업에서 야, 한살림 대단하다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산하고 당진의 쌀이 수질 문제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수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준으로 삼던 수질의 그 질소 함량이 높았는데, 질소는 일부러 우리가 거름으로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농업용수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어쨌든 나오기는 미인증 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비자들이 그냥 취급합시다. 우리 그거 사 먹읍시다. 그래서 아무런 생산자들한테 피해 없이 전량을 소개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생업에서 야, 과연 한살림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이야말로 조합원들을 교육할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소비자 조합원들은 이때 교육을 하자. 한살림 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미인증을 받았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쌀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쌀이 남아돈다고 막 그러는데 몇몇 생협에서 적어도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얼마큼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기준 이하로 먹는 사람들은 조합원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 곳도 있었어요. 그때 고향을 비롯한 여러 생업에서 일일이 조합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루에 밥을 얼만큼 드십니까? 지금 한살림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쌀이 남아도는 걸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가 만약에 쌀을 남아돈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그 25% 되는 식량 자급률마저 더 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는 거와 똑같은 양과 질의 밥상을 주려면 우리가 지금 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 대신 쌀을 먹읍시다. 그래서 그때요 굉장히 많은 생협에서 떡강자를 시작했어요. 쌀을 소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식으로 먹는 빵 대신 떡을 먹게 하자. 그래서 떡강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떡 소비가 일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소비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또 어떠냐면 전화를 일일이 받잖아요. 그럼 나는 한살림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네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다시 한살림을 열심히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중 FTA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량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목표로 유기농 단지를 막 만들고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수입 유기농을 취급하는 몇몇 생협이나 자연드림 같은 데로 그게 다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유기농을 먹는 인구들은 한정되고 늘어도 얼마 늦지 않을 텐데 중국 시장에 먹힐 거다라는 위기감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길은 있을 거예요. 지금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들 중에 반밖에 한살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동을 줘서 내 밥상은 전부 한살림으로만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만들 거냐. 그러면 신규 조합은 안 들어와도 돼요. 지금 있는 조합원만으로도 더 생산자가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 조합원들을 어떻게 만드냐. 매주 한 살림으로 4만 원 이상 장을 보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생산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중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와서 봐라. 그리고 자꾸 얘기해요, 소비자들한테. 인터넷에서 물품을 파는 사람들. 한살림 매니아인 저한테도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몰라. 얼음골에서 1년에 뭐 농약을 몇 번 몇 개 안 치고 뭐 어떻게 생산을 하고 사갖고 싶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진도 막 찍어서 보세요. 그럼 내가 한살림 매니아가 아니라면 한 번쯤 그 사과를 사먹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뭐라 그래요? 역사가 있는 물품, 이야기가 있는 물품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한살림 물품이야말로 어떤 물품이에요? 물품마다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살림 사과 처음에 시고 떨궜어요. 벌레 먹었고요. 어떤 때는 사과 상자 안에 죽은 뱀도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서 죽었는지 죽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훌륭한 얘기들을 갖고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처음 농사 지은 물품,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저농약으로 무농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은 물품이 한살림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질에 맞게 개량해서 농사 지은 물품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저농약, 포도, 사과 농사 지은 것도 있고 유기농 감귤 지은 것도 있고 저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초창기의 생산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물품 상자에 일일이 편지를 써서 넣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한살림 마니아가 된 줄 아세요? 한살림 위에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된 이유가 한살림 쌀값결정회의를 간 거. 그 다음에 매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생산자들의 편지를 받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애 편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들이 연애 편지 받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남편이 생일날 카드 한 장도 안 써줘요. 기억이나 하면 다 알겠지. 그런데 생산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과가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미안하다. 어떻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이렇다. 그런데 올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사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시고 떨군 사과를 왜 매주 한 살씩 먹었겠어요. 식구들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 편지에서 희망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구나. 이분들도 맛있는 사과를 만들고 싶은데 농약 없이.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안 먹으면 이분도 농사를 포기하겠구나. 그러면 그 밭에 다시 농약 뿌려지고 제초제 뿌려지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온 천하가 다시 농약이 뒹구는 산하가 되겠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땅이 그런 땅으로 되는 거에 나도 책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먹죠. 사람들 입맛이 다 거기서 거긴데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생산자는 어떻겠어요? 아, 이거 누가 먹을까? 근데 한살림에서는 그래도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보냈는데 어떤 착한 소비자는 또 전화를 걸어.
아우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힘드셨죠?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다음에 또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도 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하탑에서 소금을 만드는 유억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살린 사람들은 천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싸움이나 다툴 때 막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말이 막말을 부르죠. 저는 마찬가지로 내가 막 화가 났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아 선생님 죄송해요 화나셨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나 화났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요 뭐 화는 그냥 좀 속상했어요 이러고 마는 것처럼 천사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은 동반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비자가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생산하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서로 그 소비자가 아직 덜 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라도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 거야 라는 오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게 오기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백화점에 여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기를 자극해서 물건을 파는 종업원들이 꽤 있었어요. 지네 월급으로는 한 달치를 모아도 그 옷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보고는 아우 이 옷도 못 사는 주제라는 듯한 눈길을 보내면 아줌마들이 화가 나서 산대. 내가 정말 못 살 줄 알고 그러고 물론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를 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위한 오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라는 생각을 서로 가진다면 한살림은 굉장히 멋진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살림의 꿈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더 이상 한살림을 구분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한살림의 꿈이에요. 우리가 예술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는 어떤 나라예요? 농업국가예요.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예요? 거의 600%가 넘어요. 영국만 해도 거의 300%가 넘는 식량 자급률을 갖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120몇 프로예요. 식량 자급률.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쌀 포함해서 23%, 25% 그래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1981년에 겪었어요. 그런 일을. 그때 8월 달에 냉해가 들어서 출수기의 벼가 아리차질 않아서 우리나라 쌀 수확량이 10%가 떨어졌다고요. 일본이랑 같이. 그때 우리가 국제 국물가가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30% 올랐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수확량이 10%가 떨어졌는데 이게 시장 논리도 안 맞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5대 곡물 다국적 기업이 식량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그 일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차려내는 밥상이 얼마나 초라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밥상에 4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근데 소비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 생각들을 자꾸 잊어먹어. 왜? 나라에서 뭐가 모자란다 그러면 얼른 수입해서 갖다 주기 바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창고는 누가 쥐고 있는 게 맞다며요?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게 맞다며요. 그래서 혹시 철딱선이 없는 위정자, 철딱선이 없는 소비자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은 내가 우리나라의 식량 창고다. 내가 허물어지면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그랬잖아요. 온 인류가 망한다 해도 그 끝날까지 식량 창고를 쥐고 있을 사람은 농민들이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마을은 지금 괴산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문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 안에서 나가지도 않는 자급자족의 순환형 마을을 만드는 게 한살림의 꿈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채소의 찌꺼기는 소닭 돼지가 먹고 걔네들이 싼 똥 오줌은 거름이 돼서 다시 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건을 아껴서 오래 쓰고 나눠 쓰면서 낭비 없는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 그런 한살림 마을을 전국에 만들어 나가는 게 한살림의 꿈인데 그 첫삽을 괴산에서 뜨는 거죠. 그래서 이 한살림의 꿈에 동의를 하고 그런 마을이 여러 군데서 생겨난다면 결국은 우리 식량 작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100%가 넘겠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겠다. 딴 데서 굳이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로컬 푸드잖아요.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먹자. 신토불이라는 거고. 근데 우린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건 우리나라 무슨 올림픽 게임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거기에 일본 선수들을 끌고 온 사람이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촌에 김치박스에 신토불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대. 야, 저 맞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지산지소 운동을 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을 걸어가서 반찬거리를 사와서 저녁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런데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있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품으로 밥상을 차리는 일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산자 여러분들은 한살림의 뿌리예요. 나무가 튼튼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죠?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 위에 달린 가지, 잎사귀, 꽃만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뿌리는 칭찬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없거나 썩어서 병이 들어야만 사람들이 그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살림의 뿌리라는 것,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부들이 온 이 땅의 엄마들이 밥상을 안전하게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밥상을 차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밥상을 차린다는 건 뭘까요? 밥상을 차린다는 건 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한 보름 살까요? 보름 못 살 것 같으죠?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근데 마치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보면 안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처럼 굴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딴 나라에서 우리한테 식량을 대줄 것처럼 구는데, 그런 미망에서 벗어난 우리 똑똑한 한살림 사람들은 내가 식량 창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한살림 소비자와 생산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서로가 애틋하고 고마운 그런 사이가 되도록 서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그 조직이 커져서 그렇죠. 조직이 작았을 때는 정말 버려지는 물품 없이 다 전량을 소비했거든요. 한살림 소비자가 할 일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고, 소비자들은 전량 전품목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시금치 길이가 20cm, 30cm를 넘으면 안 되네. 당근 하나의 크기가 몇 g을 넘으면 안 되네. 알이 어찌라지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무한 경쟁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한살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금치 한 번 받으면 2개나 3개 들어와요. 시금치가 이게 나무냐 시금치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소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김밥 짤 때 너무 좋아요. 김밥 한 줄에 잎사귀 하나 넣으면 끝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알아들어.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물품에 대한 규격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이제 한살림에서도 뭘 하죠? 꾸러미 사업을 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가 직접 직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예전에 물류센터가 생긴 것처럼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갖는 지역 생활들이 생기면 토요장터, 새벽장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역 생각하고 의논을 하면 상처난 사과라든가 알이 작은 감자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단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실정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비자, 생산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놓으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어려움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서로의 실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들 농사짓기 어렵다는 거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자꾸 욕심들을 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꿈도 같은 거 아니에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으면서 몸에도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가는 동지다. 그런데 약간 어긋날 때도 있긴 하지만 누가 이끌든 서로 이끌어서 함께 갈 사이다라는 생각으로 소비자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제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